상상해보세요. 두 거대한 맹수가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는 모습을요. 한쪽은 100년 넘게 세계의 왕좌를 지켜온 미국이고 다른 쪽에는 35년 만에 몸집을 47배나 키운 중국입니다. 전 세계는 숨죽이며 이 두 맹수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왔죠. 거인들이 충돌할 때 진정한 승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요. 바로 지금 한국에게 천재 1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반도체 배터리 원전 기술. 이 모든 것의 세계 최고 기술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 목에 겨눠진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첨단 무기들이죠. 두 맹수가 서로를 견제하는 사이 한국은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거대한 맹수 사이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학 석사과정의 다니엘 파커라고 합니다. 요 근래 논문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없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모니터 앞에 쌓인 자료들을 한숨과 함께 밀어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데이터와 기사들, 숫자와 그래프는 넘쳐나는데 가슴을 울리는 무언가가 없었어요. 머리는 아는데 심장이 느끼지 못하는 연구. 그게 제 논문의 현주소였죠. 방 한구석에 방치된 맥주 캔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창밖의 MIT 돔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유일한 한국인 친구 콜린이었습니다.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겠네. 저녁 어때? 한국 음식점 새로 찾았는데 내가 쏜다. 콜린과의 저녁은 항상 즐거웠어요. 특히 그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제게 삼성과 현대 그리고 K-팝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논문 마감이 급해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자료로 돌아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학과 사무실 게시판에서 봤던 특별 강연 포스터가 생각났습니다. 스티븐슨 교수의 두 제국의 격돌과 미중 패권 경쟁의 실체에 대한 강연이 오늘이었죠. 재킷을 걸치고 강연장으로 향했습니다. 폭우속을 뛰어 도착한 강연장은 이미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75세의 노학자 스티븐슨 교수는 예상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생기 넘쳤어요. 그의 첫마디는 세계는 지금 두 거대한 맹수가 서로를 노려보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흘러나왔어요. 중국 선전의 100층 넘는 마천루들과 상해의 첨단 항만시설, 베이징의 최첨단 지하철, 불과 30년 전 자전거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테슬라와 BMW로 넘쳐났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중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초 중국의 GDP는 3,95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18조 달러가 넘었죠. 47배의 성장입니다. 교수님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47배라니. 그런 숫자는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군사력입니다. 중국 해군의 함정수는 이미 미 해군을 추월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동시 교전을 가정한 펜타곤의 비밀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승리 확률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강연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니. 그건 우리 세대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전쟁의 이면을 파헤쳐 나갔어요. 그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오지를 비롯한 모든 첨단 분야에서 두 강대국은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첨단 기술 자립, 공급망 다변화, 반외국 제재법, 재정 위안화 결제 확대. 이것은 마치 체스에서 여러 수를 미리 내다보는 고수의 전략과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한 장 넘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한국 지도가 나타났거든요. 교수님은 곧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격변의 시대에 가장 흥미로운 위치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미중 사이에 끼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 구조도 묘하게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중국의 생산력 사이. 마치 비수기에 아마존에서 로레알 화장품을 70% 할인받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이죠. 교수님의 한국 언급에 관한 강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게 되었죠.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도 저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때마침 교수님이 제 곁을 지나칠 때 저는 감명 깊은 강연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교수님은 다음날 9시까지 자신의 연구실로 와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하셨었어요. 순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제 논문에 관심을 보이는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도서관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이전의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다음날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된 마음으로 캠퍼스를 가로질렀어요. 그리고 교수님의 연구실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연구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황실로 변해 있었거든요. 벽면은 전 세계 실시간 뉴스 피드와 경제 지표 군사 동향을 보여주는 스크린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디지털 테이블로 손짓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에는 3D 홀로그램 세계 지도가 떠 있었죠.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 세계 무역 흐름이 색색의 선으로 나타나 있었고 각 국가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학생,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수님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조작하더니 동아시아 지역을 확대했어요. 중국에서 뻗어나가는 붉은색 선들, 미국에서 이어지는 파란색 선들이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에서 교차했어요. 보이나요? 지금 세계는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던 20세기 초와 비슷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더 복잡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적대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깊이 얽혀 있거든요. 이건 마치 두 권투 선수가 서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교수님의 손길이 한국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례 없는 기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테이블 위 컨트롤러를 조작했고 한국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내부의 다양한 산업들이 빛나는 점으로 나타났죠.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제약 첨단 소재 산업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기회는 조선 산업에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을 재건하려 하지만 미국 내 조선 산업은 이미 몰락했죠. 실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과거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군함도 상선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교수님의 손가락이 화면을 스와이프하자 스크린에 현대중공업의 거대한 조선소가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LNG 운반선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압도적이었죠. 두 번째 기회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미국의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원자로 설계 능력은 있으나 실제 제조와 건설 능력에서는 한국에 크게 뒤처집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현재 원전 건설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해 두 나라는 미국의 선택지에서 제외됐죠. 프랑스보다 경쟁력 있는 한국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교수님은 갑자기 화면을 바꿔 약품 제조 시설을 보여줬습니다. 무균 상태의 하얀 방에서 로봇들이 정밀하게 약품을 제조하는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 기회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제약 산업 특히 CDMO 분야입니다. 미국 제약회사들은 그동안 신약 개발 후 대량 생산을 중국 CDMO 기업들에 맡겨왔죠. 그러나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인의 생체 정보와 유전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미래형 전투 장면을 보여줬어요. 무인 드론들과 로봇 병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기회는 방위 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미래 전쟁은 AI 기반 무인 시스템이 주도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분야에서는 뒤처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AI 기술과 첨단 제조 능력을 결합한다면 미래 방위 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에 완전히 몰입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 변수로서의 한국. 그 가능성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교수님은 홀로그램을 끄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역사는 항상 기회를 알아보는 자에게 유리합니다.
16세기 네덜란드는 영국과 스페인의 갈등 속에서 무역 강국으로 부상했죠. 19세기 말 미국은 유럽 열강들의 다툼 속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했고요. 이제 한국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는 이미 논문의 새로운 주제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기회. 단순히 미중 무역 전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한국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것이었죠. 교수님은 벽에 걸린 역사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과거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지도였어요. 기억하세요. 모든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역사적인 기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학생의 논문에서 어떤 관점을 다룰지 알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거인들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흥미로울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콜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음식점에 가기로 약속했어요. 케임브리지의 작은 골목에 있는 한국 식당에 들어서자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콜린은 능숙하게 메뉴를 고르더니 매운 국물에 해산물을 넣은 짬뽕과 철판에 볶은 오징어 볶음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소주도 빼놓지 않았죠. 식사를 하며 새로운 논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콜린은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진 것이 신기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보통 미국 친구들은 케이팝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걸로 한국을 알게 되던데 저는 스티븐슨 교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보여준 놀라운 데이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콜린은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우리가 늘 샌드위치 신세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콜린은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5,000년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민족의 이야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경제 기적의 이야기. 소주 한 병이 비워질 때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메일함에는 스티븐슨 교수님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특별한 초대장이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기술 패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비공개 워크숍 초대장이었어요. 참석자 명단에는 전직 국무부 관리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 학술 경력에 있어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워크숍의 특별 발표 세션에 한국의 전략적 기회라는 주제가 있었다는 점이었죠. 교수님은 이메일에서 제게 그 세션을 위한 배경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주일간 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도서관과 연구실을 오가며 한국의 첨단 산업 역량과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역사적 회복력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숫자와 차트만으로는 한국의 진정한 잠재력을 담아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서관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한 가지 과감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겪어온 역경과 그 속에서 피워낸 혁신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영상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제 방은 미니 스튜디오로 변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산업지도 기술 혁신 타임라인 그리고 핵심 기업들의 자료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컴퓨터에는 한국 기업들의 미래 기술 데모 영상과 첨단 공장들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죠. 조선소에서 거대한 LNG선이 건조되는 모습, 270층 낸드 플래시 칩이 만들어지는 반도체 공장, 무인 로봇들이 운영하는 스마트 항만. 이런 장면들은 제게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 편집 중에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항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뤄왔다는 사실이었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IT 강국으로 부상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새로운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어요. 워크숍 전날 밤 7분짜리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니라 한 나라의 불굴의 의지와 혁신의 정신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였어요. 워크숍 당일 케네디 스쿨 벨퍼센터의 컨퍼런스룸은 각국의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긴장감에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 편집한 부분에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하지만 수정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스티븐슨 교수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연결하고 영상을 틀었어요. 영상이 진행되는 7분이 7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장면 한국의 미래 기술 비전을 보여주는 시퀀스에서 갑자기 오디오가 끊겼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침착하게 마지막 부분은 직접 설명을 이어갔어요. 질의응답 시간 예상치 못한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어요. MIT 교수가 한국의 인재 유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특히 AI 분야 최고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떠나는 현상을 언급하며 한국이 기회를 잡으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도전적인 질문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부분은 연구하지 않았거든요. 침묵이 이어지는 순간 갑자기 뒷자리에 한국 인사가 조용히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데이터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인재 역유입 프로그램과 글로벌 AI 연구센터 설립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질문에 답했어요. 듣고 있던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 강국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 같았죠. 워크숍이 끝난 후 한국 인사가 저에게 다가와 놀랄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기술 패권과 한국의 전략 국제 컨퍼런스에 저를 초청한 겁니다. 제 영상을 확장해서 키노트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날 밤 캠퍼스로 돌아오는 길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제 모습, 세계 전문가들 앞에 선 제 모습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이것이 제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도전이기도 했죠. 하지만 서울 컨퍼런스 초청 소식을 들은 지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외교적 마찰로 컨퍼런스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메일로 전해진 취소 통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열망과 현지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싶었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때 스티븐슨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은 저를 캠퍼스 옥상 정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마치 도시 전체가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50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교수님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미래 전략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도약하기 위한 5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간의 연구 끝에 도출한 결론입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전략을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원천 기술 주권 확보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제조 능력이 아니라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원천 기술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바이오 헬스 우주항공 신소재 등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런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으며 곧 2나노 공정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극소수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기술적 성취입니다. SK하이닉스도 세계 최초로 238단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지요. 이러한 기술력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을 설명하셨어요. 둘째, 디지털 실크로드 전략입니다. 한류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세계 문화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한국의 문화 수출은 이미 연간 120억 달러를 넘어섰고 K-팝, K-드라마, K-게임은 소프트 파워의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AI 메타버스와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가 중요한가요? 경제나 군사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매우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21세기의 패권은 단순한 GDP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파워, 즉 문화적 영향력이 핵심 국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패권도 할리우드 영화, 팝 음악, 애플과 구글 같은 IT 기업의 문화적 영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셋째, 이중 허브 전략입니다. 한국은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두 개의 경제권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선진국입니다. 부산항을 세계 최첨단 스마트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강화하는 전략이지요.
인천공항은 이미 12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분명 전략적 강점이 될 수 있었어요. 넷째, 그린테크 선도국가 전략입니다. 수소경제 배터리 기술, 탄소 중립 에너지 시스템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대차의 수소연료 전지 기술은 토요타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LG와 삼성 SDI,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와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탐내는 자산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5번째 전략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재 초강대국 전략입니다.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가로 한국을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사례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일본의 경우를 보세요. 199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었지만 글로벌 인재 유치에 실패하고 자국 인재마저 유출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적극적인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으로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도약했지요. 한국은 이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혁신하고 해외 인재가 와서 일하고 싶은 나라, 한국 인재가 해외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교수님은 곧바로 답하셨어요. 한국은 미국만의 편도 중국의 적도 아닌 오직 자국의 국익을 위한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와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놀라운 성취를 이룬 나라입니다. 196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로 가나보다 낮았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적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DNA를 가진 국가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의 미중 갈등은 한국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2030년대에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 논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한 미중 무역 갈등 분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도약하는 한국의 사례 연구로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통찰을 나눠주셔서요. 제 연구에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저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학생이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길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고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납니다. 한국은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미래처럼 말이죠. 제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연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역사의 도전을 넘어 도약하는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연구실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저는 새로운 논문의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격돌하는 거인들 사이 기회의 나라 한국의 새로운 도약.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 세계가 한국의 잠재력과 미래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강국을 넘어 원천 기술과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혁신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역사는 위기의 시대에 기회를 포착한 국가들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네덜란드가 영국과 프랑스의 갈등 속에서 미국이 유럽의 세계대전 속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했듯이 이제는 한국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차례입니다. 저는 깊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세계가 한국의 가능성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인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을 기록하는 일.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연구 과제였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회와 성장 동력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